자, 그 자료를 봤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혹시 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 손 들어보세요.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여기는 어떤 의미에서 산업정책이 다 필요하다 그러네요. 그런데 사실은 이 문재인 정부에 들어왔어도 산업부하고 몇 개 부처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된 게 제 개인 생각은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산업정책이 안 보인다라고 성윤모 신입장관한테 말씀을 하시고 현장에 가서 사실은 질책성 발언을 하셨죠. 그때부터 사실은 산업부나 관계부처에서는 어떤 이미지로 받아들였냐면 이 정부에서도 산업정책을 제대로 할 수 있겠구나 역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산업정책을 하는 정책 당국자들이 산업정책에 관해서 우리 사회가 또는 국회가 대통령이 관심이 있고 얘기한다 그러면 정책을 할 때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시중이나 언론에서 왜 산업정책을 이 시대에서 해야 되느냐 이러면은 정책 당국자들이 굉장히 주춤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아까 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산업정책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자, 그러면 전부 다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잘 되고 있다 그랬습니까? 잘 안 되고 있다. 잘 되고 있는 정책이 뭐가 있습니까? 잘 되고 있는 정책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학교에서 배우시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책이라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자,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회를 구성하고 국가를 운영하려고 그러면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나 자원이나 모든 예산을 이걸 어디에 투자할 건지 이게 핵심적인 의사결정 사항이잖아요. 그죠? 재원을 어디에 투자할 것입니까? 그런데 만약 그렇게 가지고 있는 재원을 국가가 세금을 통해서 거두든 어떤 식으로 거두든 거기에 관해서 혜택이 생기고 부담이 생기는데 그거는 누구한테 지울 거냐? 그렇죠? 그게 중요한 의사결정을 말씀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 배분해야 될 게 있고, 그러면은 그 두 가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누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느냐, 시장이 해야 되느냐, 정부가 해야 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이죠. 그러니까 사회에서 꼭 결정해야 될 게 이 세 가지 원칙이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결정 체계를 시장에 맡겨둘 거냐, 정부가 놔둘 거냐.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쭉 거울에 진자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80년대 말에 신자유주의가 들어섬에 따라서 그때 정부의 기능에 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인식들이 많이 커졌죠. 그리고 2008년 이후에 다시 정부 기능이 중시된다는 이런 여론이나 또는 분위기가 조성이 됐잖아요. 그런데 정부의 역할이 커진다고 그랬을 때 자유방임주의 정부에서도 꼭 필요한 기본 공공의 안전질서나 국방이나 외교 같은 건 정부가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정부 기능이 강화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게 시장에 개입하는 산업정책 영역입니다. 정부 기능이 약하게 되면은 그냥 경제활동에 있어서 시장에 맡겨둬야 된다는 소리고, 정부 기능이 조금 나서줘야 되겠다 그러면 산업정책이 제대로 역할을 한다니까 그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산업정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정책이 뭐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선진국에서 신산업정책 또는 산업정책의 재탄생, 산업정책의 재조명, 산업정책의 획일을 논의하게 됐느냐? 여러분 2008년도에 미국의 금융위기가 왔을 때 당시 재무부 장관이던 가이턴하고 그 연방준비 의장인 버네키가 그 협상하는 과정에 관해서 나중에 해고를 선거 보면은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국가가 위기에 부닥쳐 보니까 결국은 돈을 찍어낼 수 있는 발권력은 정부가 가지고 있고, 조세 권한도 정부가 가지고 있고, 종합적인 정보도 정부가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은 시장 실패가 일어났을 경우에 정부의 역할이 없으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겠구나. 그런 문제가 하나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경기가 호불호가 일어나면은 단기적으로 재정금융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경제가 침체되고 장기 저성장이 들어가니까 공급 측면이나 인프라 측면에서 산업정책이 되지 않고서는 경제가 일어날 수가 없겠다는 인식을 하게 됐고요. 특히 선진국에서는 중국이 급부상하다 보니까 중국이 왜 급부상을 했느냐? 중국 기업이 스스로 일어난 것도 있지만 그 뒤에는 중국 공산당의 거대한 산업정책이 배경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산업정책을 제대로 들여다봐야 되겠다. 이게 2008년 이후에 선진국의 흐름이고 그게 주요 산업국의 정책 사례가 많이 일어납니다. 보통 사람들은 보면 미국에 무슨 산업정책이 있냐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Industrial Policy in America라는 책을 보면은 미국도 어느 정부든 산업정책이 있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만 있었다. 그렇지만 미국의 어느 정부도 특별한 경우가 없었던 적은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처럼 산업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보다는 거기에는 혁신이라든지 중소기업이라든지 국방성에서 하는 모든 그런 쪽의 국방무기의 기초 원천 기술들이 전부 다 애플이나 구글이 나중에 기술을 종합할 때 전부 다 국가에서 개발 또는 지원했던 기술을 융합한 것밖에 없다. 그런 게 많이 나오죠. 그럼 조금 심하게 말하면은 여러분들 기본 인식이 민간 기업은 혁신적인데 정부는 혁신적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가장 리스크가 많은 기초 원천 기술에는 기업이 많이 투자를 하나요? 정부가 많이 투자를 하나요? 정부요. 그러니까 정부가 더 리스크를 많이 지게 되고 더 혁신적이어야 된다. 경우에 따라서 잘하는 나라는 정부가 민간 기업보다 더 혁신적이었다. 그죠? 그런 면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아까 제가 처음에 들어와서 물을 때처럼 언론에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이 시대에 무슨 산업정책이 필요하냐고 이렇게 경제부처 공무원들을 갈굽니다. 그죠? 그러려면 또 주춤주춤 거리는 거예요. 민간시장에 맡기자. 우리 이민아 이사장님도 벤처 기업을 위해서 다 어떤 데 보면은 민간 주도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제 생각은 민간하고 정부의 역할이 시대에 따라서 달라져야 된다. 어떤 게 전면에 나설 수 있고 어떤 게 후방에 빠져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자칫 오해하게 되면은 정부는 빠져 민간에 나서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정부가 중요해진다고 해서 옛날처럼 정부가 리드해야 되고 모든 분야에 관여해야 되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정부의 역할은 지금부터는 작지만 강한 정부. 정부가 하지 말아야 되는 데는 일체 관여하지 말아야 된다. 이 분야가 제가 이야기로는 이제 이민아 이사장님 같은 분이 주장하는 그런 분야, 그죠? 정부가 쓸데없이 나서는 것. 그리고 역대 저희 공무원 선배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서 정부가 나서가지고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든지 불가능에 가까운 게 가격 규제 정책입니다. 그죠? 가격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그 정부가 실패하기 제일 좋은 그런 정책이다. 그래서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를 구분을 해야 되고 꼭 해야 될 거. 예를 들면 규제계획 같은 거 핵심 규제계획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그 정부가 아니면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거에 관해서는 아주 제대로 달라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고 또 정책 타이밍 문제를 또 이야기합니다. 누가 어느 조에서 나는 그 주제도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는데 작년 12월에 이민아 이사장님도 기여를 했지만은 우리 규제계획 5법 중에 4개가 통과됐잖아요. 그래서 규제 샌드박스 어제 1차 회의를 해가지고 몇 개 풀었지 않습니까? 굉장히 진전이 많았죠. 근데 내가 IMF 이후에 대한민국 투자 정책 과장을 했는데 왜 해외 나가서 외국인들 기업을 앞에 나눠놓고 투자를 유치하면서 제가 이제 파워포인트 설명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보니까 낯이 뜨거운데 그때 파워포인트 설명하는 게 옛날에 대한민국에는 이런 입지 규제, 환경 규제가 쭉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이거를 풀었고 저걸 풀었고 이렇게 풀었으니까 투자를 해주세요. 이랬어요. 그런데 가만히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걔들이 고개를 까뜩까뜩 하는 거예요. 왜냐? 유럽에 있는 국가에는 그런 규제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우리가 경쟁하는 국가에서는 그런 규제 자체가 없는데
대한민국에는 이런 규제가 많았는데 이번에 그 중에 일부를 풀었으니까 한국에 투자를 묻혀라. 웃기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규제 샌드박스도 굉장히 많은 진전이 있었는데 중국은 일단은 저거 알아서 시행하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은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5년 이후에 들러졌는데 이번에 그 규제 샌드박스 법도 일단 공무원이 한번 걸르잖아요. 그죠? 좋은 취지로. 어떻게 들어오면 이 건에 관해서 이번에 들을지 말씀드리고 그러면 20건이 들어왔다. 그럼 5건 풀잖아요. 그 소리는 뭐냐 그러면은 공무원을 요구할 이유가 아니고 그 과정을 거치게 돼 있으면은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담당자가. 왜 이거는 사회적으로 안보적으로 무슨 환경 문제가 많은 이거를 왜 아무리 규제 샌드박스라도 왜 풀어졌냐라고 결정을 했을 때 그 프로세스 상에 있는 의사결정자들은 전부 다 책임을 지게 돼 있죠. 근데 중국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내버려 두니까 공무원이 책임질 일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2, 3년 지나면은 당연히 시장 환경과 맞지 않은 규제가 필요하겠다 그러면 그때 들어가면은 공무원들은 책임질 일이 없죠. 그죠? 그래서 지금 방법 자체가 달라져야 엄청나게 큰 반응이 있을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신산업정책이라고 그러는데 종전하고 우리가 지금 학술적으로 말하면은 1987년도 민주화 시대에 결정했던 거버넌스 문제하고 통치구조, 의사결정 구조가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데 이거에 관해서 산업정책도 그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지금도 대기업 중심, 수출 중심 예를 들어가지고 중앙정부 중심 그리고 의회에 많이 힘이 실리는 거 일부 이야기하는 제왕적 대통령제 이게 앞으로 미래에 진압할 거냐 그럼 그게 대체할 수 있는 정부 가버넌스는 어떻게 가야 되는 거냐 그게 따라서 산업정책은 어떻게 정부 추진체를 형성하고 의사결정 체제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런 거에 관해서 한국은 아직 답이 없다. 여러분들의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다시 질문해 볼게요. 지금 한국 경제가 위기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 손 들어보세요. 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이상한 이민아 이사장님 하셔가지고 다 생각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어제 처음 봤는데요. 자, 비관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은 이미 위기가 지났다. 이미 망조에 들어갔으니까 빨리 되어라. 그런 이야기가 일부 있죠. 위기로는 아까 여러분들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장기 침체에 빠졌으니까 앞으로 더 어려움이 질 거다. 이런 의견이 전문가 사이에 많은 것 같고요. 상대적인 낙관으로 객관적으로 보면은 미국에서 빌 게이츠가 이번에 미국 대학생들한테 다 책을 한 권씩 사줬는데 무슨 책인지 기억이 납니까? 팩트컬 미스라는 게 있는데 우리 모든 사람이 사회 현상을 인식을 할 때 팩트 베이스드 된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전부 다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사회 현상을 판단하더라. 그거는 노벨상을 받은 집단이나 가장 유명한 예를 들어가지고 뭐 다 교수들 집단에도 다 그렇게 착각을 하더라. 혹시 여러분 기회 있으면은 팩트컬 미스라는 책을 한번 보십시오. 그 소리는 뭐냐면은 우리가 자기가 필요한 면만 골라서 본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가 재정 건전율이 세계에서 어느 정도입니까? 올림피아드 가면 아직도 성적이 괜찮죠. 그죠? 기타 등등 이런 걸 보면은 우리 경제 지표 중에 국제적으로 괜찮은 것도 굉장히 많다. IT에 관한 흡수력이나 수용력이 한국에만 있는 애들은 그냥 단순한 거로 보는데 독일이나 미국보다는 우리 훨씬 빠르잖아요. 그런 장점도 많은데 그런 건 왜 보지 않느냐. 이게 상대적인 낙관론에 있는 분들 이야기입니다. 분들 이야기인데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위기다 아니다에 관한 정확한 인식이 여러분들처럼 전부 다 한국 경제가 위기라 그러면은 지금 청와대에 경제위기 대책반이 있습니까? 제가 98년도 위에 청와대 기업항대에 경제위기 대책반이 있었잖아요. 근데 경제위기라는데 왜 위기 대책반이 없어요? 각 개별 민간기업에 위기 대책반이 있나요? 없잖아요. 아까 여기 민주당도 있고 한국당도 있는데 한국경제 위기라는데 그 위기 대책반이 왜 없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붙여볼게요. 여기 발표 잘하시네요. 한국경제 위기의 본질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네? 이 중에서 한번 골라보세요. 저출산을 불가하면 위에 양극화가 있고
그래서 일자리가 없다. 그다음 밑에 경쟁력 약화하고 신성장 부재가 있다. 한국 경제 위기의 본질은 뭡니까? 저는 저중에 보려고 하면 신성장 동력 부재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오늘 청년 정치가 끊어서 바른 교실에 바른 학식들만 있는 저그 인식이 또 있습니까? 네. 네. 사실 저도 다시 경제 위기가 사회 전반적인 위기가 생각을 하고 네. 그 중에서 제일 큰 거는 국민들의 의견이 양극화, 의견 자체가 양극화된 자체가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인식을 공유하는 게 진짜 굉장히 중요하고 인식이 공유가 안 되면은 정책의 추진력이나 실행력 확보가 50% 이상 다운돼 버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헛돈 많이 쓸죠. 그게 이제 어째 보면 제 생각에는 제3의 자본, 사회적 자본의 한 부분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이걸 이제 산업정책에 좁혀서 보면은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는 보는 사람마다 자기 프레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 때문에 한국 경제는 위기에 올 수밖에 없다는 OECD의 진단은 장기적으로 보면 이 말은 틀림없이 맞는 말인데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사실은 장기적으로 해결할 문제지 그만 정책적으로 풀기가 참 어렵잖아요. 저출산에 관해서 돈을 어마하게 부었는데 효과는 있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부의 양극화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소득주도 성장을 굉장히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부의 양극화 자체가 우리나라의 위기의 본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부의 양극화라면은 우리 경제 위기의 본질이 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결과가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2000년대까지 어느 정도 중고 성장을 할 때는 한국의 부의 불평등 문제는 많이 해소가 됐었죠. 그러니까 성장이 떨어지자마자 부의 양극화가 더 심화됐다는 것은 그건 피케티 분석에도 나와지죠. 성장이 적어지면은 자부 수익률이 성장보다 높아지니까 부의 양극화는 커진다. 그게 피케티 분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의 양극화는 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지만은 이거는 저성장의 결과일 수도 있고 또는 성장이 앞으로 잘 안 되는데 원인일 수도 있죠. 일자리 부족은 그야말로 성장이나 창업이나 신성장 동력이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자리 대책을 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하나만 뽑으라 그러면 생산성인데요. 우리나라 주력기관 산업들이 다 수준이 무너지는 거는 가격 대비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중국한테 당할 수는 없고 고부가 가치는 아직 선진국에 못 따라가잖아요. 그 외에 신성장 능력은 수출 품목을 보면 10년 내에 다른 나라는 한국의 품목들이 추가가 되는데 한국은 그게 없단 말이죠. 이게 다 결국은 생산력이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근본은 그 문제다. 그래서 아까 위기냐 아니냐 또는 위기의 본질이 뭐냐 보느냐에 따라서 대책도 달라져야 된다. 그죠? 그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고, 어제 성장은 경제 한조가 발표를 했죠. 이거 말씀드리면은 그냥 경제사적으로 보면은 인구를 주장한 멜더스하고 마르크스부터 전부 다 분배 문제를 했는데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다 기술적인 혁신 천재를 놓쳤기 때문에 다 전망이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거경제학에서는 보면은 저 부처대적 공천처럼 어느 정도 성장이 진행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까지는 불평등이 늘어나지만은 선진국 수준에 들어가면은 불평등이 다시 떨어지기 때문에 불평등 문제는 경제학에서 다룰 필요가 없다. 왜냐? 저게 전미경제학에서 부스네츠가 발표를 했는데 1950년까지 미국이나 프랑스에서 엄청나게 경제 성장이 좋아지면서 위의 불평등도 굉장히 나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갔는데 1980년 위에 보니까 각 국가마다 위의 불평등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때 많은 학자들이 그게 관한 원인하고 분석이 나옵니다. 그게 집대성된 게 2013년도 토마 피케티가 선 21세기 자본이죠. 그러다니까 이제 그 여파로 국제적으로 소득주도, 임금주도 성장도 논의가 되고 한국의 지금 현 정부도 지난 됐을 때 그 슬로건으로 내셨죠. 그런데 이거 보시면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성장 담론이 실종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지난 됐을 때 보수 정권에서도 어떻게 성장을 가져가겠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었고 전부 다 분배에 관해서 뭘 해주겠다는
복지 프레임 가지고 같이 대응해 보니까 양 정당 간에 정책 내용이 굉장히 중간으로 수렴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죠. 자, 그럼 다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우리가 경제 성장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추세기는 맞는데 국회하고 정부에서 늘 분석하는 장기 성장 추계 전망을 보면은 쭉 떨어지게 돼 있는데 그 결과치를 보면은 당초 정부에서 전망했던 것보다 더 빨리 떨어지고 있어요. 그죠? 이거는 우리가 경제가 조로화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데 이 추세를 그냥 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저성장 추세를 이거는 저성장, 저물가, 저시력,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은 저임금 같은 거는 다 정상적으로 받아야 되니까 이거는 이런 현상을 뉴노멀로 받아들이자. 이게 주장은 이렇게 주장이 나오니까 성장에 관해서는 고민을 제대로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대한민국이 2.5% 성장하는 게 노말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옛날처럼 6%, 7%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공감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적정 성장률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나요? 한국이 잠재 성장률보다 성장률이 떨어지는 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나요? 미국보다 성장률이 떨어지는 이런 역전 현상도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한국이 지금보다 한 세계 동안 2.5% 성장을 3.5% 성장으로 끌 수 있다 그러면은 미국하고의 1인당 국민 격차를 몇 년 내에 좁힐 수 있다, 줄일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성장률이 떨어졌을 때는 그 격차가 어떻게 된다. 이런 게 여러분들하고 바로 직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잠재 성장률보다 1% 높일 수가 있을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답을 배워야죠. 그런데 이제 여러 경제학자들이나 이제 제가 본 바에는 사회적인 자본 또는 신뢰 구축을 하면은 경제 성장률이 0.5% 상승할 수가 있다. 이건 이제 그 분야 전문가들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육 계획을 제대로 해가지고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육성을 하면 거기에서 0.몇% 성장을 할 수 있다. 이 유사한 프레임을 가지고 고델이라는 학자가 미국의 성장은 멈췄는가 실패했는가에 분석한 그 프레임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은 우리가 지금 생산성을 향상시키면은 그 기업에 가면 현지 공장도 그렇고 사무실에 가서 컴퓨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여다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주가를 보고 운세를 보고 이런 데 시간이 나면은 생산성이 높아질 수가 없는데 사실 정확히 보면은 구글을 통해서 보면은 미국의 그 어마어마한 그 좋은 정보들이 있는데 한국의 기업이나 일반 사람들이 그런 정보를 활용을 못 하잖아요. 묵을 제대로 해라 그러는데 스탠퍼드에서 무슨 강의를 하는지 MIT에서 무슨 강의를 하는 건지 제 개인 욕심은 그것 중에 제대로 된 거를 실력돼가지고 근데 한국어를 번역해서도 한국 젊은이들한테 나눠주면은 굉장히 고급적 면화 신규 돌아가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근데 그런 거를 다 알 수 있다 그러면은 경제 성장률 1%가 불가능할 거냐? 그게 나는 고민은 없었다. 그래서 여러분 일자리 창출한다는 게 어떤 학자들은 연 1% 추가 성장하면은 알짜배기 일자리가 10만 개 또는 6만 개 정도 증가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왜 고민을 덜 했느냐? 나는 보면 이거 전 정부들의 실패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뭐냐? 이명박 정부의 747하고 박근혜 정부 474가 결국 다 깨졌잖아요. 그때 전망을 잘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7% 성장이 그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뭡니까 그 소부 광우병 사태가 나가지고 완전 깨졌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성장 단문이 없어졌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러면은 앞으로 산업 정책을 함에 있어서 정책 환경의 패러다임을 바꿔주면은 그러면은 정책에 관해서 접근하는 방법부터 정책 내용이 다 달라져야 되는데 그에 관해서는 제가 깊게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이쪽 보시면은 큰 게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거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다. 그건 왜 달라지느냐? 지금보다는 그 경제 작동하는 원리라든지, 그죠? 고객가치 창출이 전부 다 달라지니까, 저래 되려고 하면 디지털 사회가 되니까, 제가 이제 한 20년 가까이 전에 전자과정을 할 때,
대한민국에서 디지털 용어를 정부에 최초로 도입했는데 사실은 디지털 사회가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서 저도 몰랐고 지금도 모르는 분이 대부분이다. 근데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다. 디지털 사회가 달라지니까 정치하는 분들 선거 전략하고 지지율 회복하는 것도 전에보다 전부 달라지잖아요. 공무원들도 옛날 정책을 하면 그냥 루틴하게 보도자를 뿌렸는데 보도자를 뿌리면은 전에는 그냥 그 다음이나 다음 날 어떻게 언론에서 반응이 왔는데 지금은 내보내면 바로 실시간으로 비판이라든지 공감 글씨가 올라오잖아요. 그럼 거기 앉아서 대응을 바로 해야 되는데 보도자료를 작성했던 사무관들이 거기 앉아서 전문가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반박하는 글에 관해서 바로 대응할 수 있는 퀄리티나 수준이 되느냐. 안 됐으니까 잘못된 가짜뉴스가 됐든 다른 잘못된 팩트에 의했던 그 방향이 그냥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사회가 됨에 따라서 모든 분야가 달라지는데 이 분야에 관한 이해가 우리는 아직도 좀 불안한 것 같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거는 언제 제가 만들었던 자료입니다. 이게 이제 각 강대국들이 역사를 보면은 성장하고 쇠퇴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국가들이 그렇게 된 이유를 변수를 따지고 봤을 때 뭐가 있느냐. 그렇게 세계적인 학자들 신문에서 분석했다면은 활용적인 정치 제도, 경제 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전부 다 강대국에 올라서더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죠. 또 지질적으로 보면은 유라시아 대륙의 4대 문명권에 있는 세대가 위도상으로 거의 비슷한 능력이 있으니까 지리적 요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있었고 정책을 제대로 한 국가가 성공을 하더라. 그리고 그 사회 전체에 야성적인 충동, 야성적인 의지, 경제하려는 의지가 있는 데만 그래 되더라. 지금 보면 나이든 말하자면 기존 우리 같은 사람들은 기업 다 그렇지 않은데 저는 보면은 기업에 가면 옛날에는 이 기업은 되겠다 안 되겠다는 게 조금 동물적으로 체감이 된 데가 있습니다. 어떤 공장에 가면은 팽팽한 긴장감이 있고 주변 환경이 굉장히 깨끗하고 어떤 데 가면 느슨한 환경이 대가 호환합니다. 그럼 사무실에 가도 뭔가 활기차고 그런 직장 분위기가 있고 뭔가 느슨한 직장 분위기가 있거든요. 근데 종합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은 대한민국의 직장 문화는 다 해외 생활하는 분들 느끼지만은 근무 시간에 한해 있어서 선진국의 직장 문화보다는 굉장히 루스하다. 그죠? 그런 이야기니까 이게 이제 혁신 역량 관련돼 있고 끝으로 보면은 리더십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 주재경만 보더라도 결단은 그 사이 결단은 한 부처 장관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주재경 쉽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풀리지 않고 있는 핵심 주제는 전부 다 그 부처가 골간으로 하고 있는 기본 정책과 정책에 충돌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 풀면 좋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수도권 규제라는 것은 국토부나 환경부에서는 자기들 정책의 골간으로 수십 년 내려온 겁니다. 이 결단을 풀려 그러면 다양한 요소를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 부처에서는 어마어마한 정책의 변화를 유도합니다. 그죠? 그래 되려면 일개 부처 장관이나 그 조직에서 스스로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걸 누가 해야 되느냐? 정치 지도자가 해야 된다. 그리고 책임도 져야 된다.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된다. 그죠? 근데 5년 단임 가지고는 정권 주체 세력들이 그 중요성에 관해서 이해를 하고 그 해결책을 나고하는 데는 너무나 부족한 시간이다. 그래서 당에서도 어찌 보면은 그냥 정책 공약을 이런 거에 관해서 늘 양쪽에서 이렇게 대비적으로 내놓고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도 조성해 나가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건 설명 안 하고 지금부터 한 20분 동안 여러분들한테 지금 과제와 바로 연결되는 걸 대략 하나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 세 가지 화살, 아베노믹스도 재정 확대, 금융 완화는 어느 정도 성공해가지고 일본 수출 격들이 조금 나아진다고 이렇게 얼마 전까지 평가가 있었죠. 그런데 본격적으로는 산업의 개혁, 지방의 개혁, 거기에서 추천드리고 있잖아요. 한국에서 하고 있는 저 세 가지 정책이 국제 비교 관점에서 정확히 이야기하면 중국의 산업 정책이나
독일의 산업정책이나 일본 산업정책에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는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 세 가지 정책이 다 좋은 거다. 근데 보면은 정책 간의 충돌 시점이 일어나는데 예를 들면 비정규직도 정규직화 해야 되고 근로시간도 주 근로시간도 줄이고 쭉 이런 정책들이 노동정책이나 복지정책에 다 의미가 있는데 그 스피드라든지 방향성이 잘못됐을 때는 기업에서 단기적으로 경쟁력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럼 혁신정책은 쪼개나잖아요. 요 지점에서 어떻게 조화롭게 가져갈 거나 이런 고민은 아직도 조금 부족해 보인다 그런 이야기고요. 또 하나 예를 들면 앞으로 4차 산업혁명도 그렇고 지금 미국 같은 데는 플랫폼 경제가 굉장히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4개, 5개 거대 기업이 합하면 프랑스 전체의 GDP만큼의 그런 기업 규모가 되어버렸는데 플랫폼 경제가 되면은 대기업이 막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중국의 공정경제 당국이 됐든지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 여러분들이 간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많이 공부하고 중국의 DD 출신이 M&A를 하겠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거를 인정을 해줘야 되는 말이 됩니까? 삼성이 네이버를 예를 들어 사겠다. 또는 네이버가 다른 걸 사겠다 했을 때 그게 독과점이 되는데 그에 관해서 플랫폼 경제가 왔는데 종전에 같은 걸로 독과점 관련 규정을 적용을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디지털 시대는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에 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대한민국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고요. 대한민국 혁신 정책은 누가 합니까? 지금 추진주체나 추진부처가 누굽니까? 청와대죠. 그러니까 청와대 총괄하는 걸 맞는데 정확히 보시면 내가 부처 그러니까 제가 통치하는 사람 참모를 옆에서 보니까 사실은 통치자는 부하들을 잘 거느리는 게 핵심이죠. 열심히 뛰게 하고 각각의 내가 이분들도 전부 다 세 분들이 다 나한테 지금 인정을 받고 있는 걸로 착각 또는 오해하게끔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뛰게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 평가를 받고 잘한 사람은 발탁을 시켜주고 안 한 사람은 내보내야 되는 그런 냉철함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부처별로 보면은 사실 핵심 주체는 김동연 부처경례가 있을 때는 기재부가 주가 됐죠. 과학기술에 관해서는 거의 부총리급으로 과기정통부가 만들어가지고 측에서 많이 좀 하다가 신성장 용역하고 주무부처는 과기정통부가 돼 있죠. 그런데 이제 기재부가 예산권하고 다 가지고 있으니까 혁신성장 본부를 만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재부가 총괄하는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해야 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부, 국토부하고 이런 데서는 혁신성장이 전혀 그림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나는 정확히만 그게 가르치하냐. 기재부는 혁신성장 정책하고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정책을 조화롭게 해가는 그런 부처가 되는 게 사실은 부총리 부처는 맞는 건데 거기에서 직접 청와대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주도해버리는 그런 모양새가 초창기이 됐으니까 기재부에서 혁신성장 성장정책을 가지고 부처에 자기 존재를 확인하려고 보니까 나머지 혁신부처는 움직일 수가 없었잖아요. 지금 제2기가 들어가서는 조금은 바뀌는 것 같습니다. 바뀌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4차 산업혁명이 왔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하실 게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할 때 미국에 있는 주류학자들은 4차 산업혁명을 인정을 안 하죠. 그냥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심화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여기에서는 그걸 이제 깊이 있게 이야기를 안 할 테니까 그런데 이게 맞는데 지방에 내려가 보세요. 저도 대기업도 관여하고 있는데 보면은 4차 산업혁명 할 때 뭔 소리인지 알겠는데 내가 하고 있는 업종, 내 기업을 가지고 어떻게 적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독일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구체적인 사례 케이스를 많이 발굴해가지고 중소기업에 계속 제공을 합니다. 이런 업종에 이런 중소기업, 이런 지역의 이런 기업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모든 기술적인 어점이나 시대 흐름에 이렇게 적응을 하니까 원가가 절감이 되고 부가가치가 높아지더라는 것을 구체적인 사례를 많이 던짐으로써 중소기업들이 거기에서 인사이트를 얻게 그렇게 하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대로 잘 아직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 있는 기업들이나
지역이나 조직에서는 4차 산정이 말하는데 제가 사실 과거에 사는 지역 발전계획 그 수립위원장을 작년에 했습니다. 했는데 지역에 가보니까 전부 다 이렇게 비상적으로 이용만 했지 밑에 현장에서 기담아들을 이야기는 아직까지는 잘 안 보여요. 그런 이야기고요. 핵심 기대계획 저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다음 돼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실장을 했고 작년 8월에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 혁신 성장 정책에 관해서 중간 평가를 좀 해달라고 해서 그때 본 자료 때문에 제가 계획 신청을 했는데 왜 규제가 어려운지 저는 잘 알죠. 그래서 공무원만 조제가지고는 절대 규제력이 아닙니다. 실무 공무원들을 조제하는 것은 아주 마이너한 규제 가지고는 할 수 있는데 큰 거는 장관도 일개 장관도 풀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 사회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그래 가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미래성장 동력 아까 말씀드린 없잖아요. 우리가 왜 그럴까요? 미래성장 동력이 지금 이제 과기부에서 전에 박근혜 정부가 했던 걸 이어받아가지고 지금 우리 13개인가 신성장 동력 분야를 찍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굴러가고 있는 건지 그 업종은 제대로 선정이 된 건지 그냥 업종의 첨단성하고 관계없이 대한민국이 이 업종에 달라붙어서는 다른 나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어도 5년 뒤에는 잠재적인 비교율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을 우리가 업종이나 분야를 선정해가지고 해도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에 선정해놓은 품목이나 분야를 보면은 중국하고 거의 80~90% 중복이 되고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서 사는 거하고 거의 중복이 되죠. 근데 우리가 그게 투입되는 재원이나 인력이나 모든 면에 봤을 때는 우리는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역대 정부가 다 시던 저 정책이 성공을 하려고 그러면은 무슨 지표를 봐야 성공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정부가 저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지원을 대폭으로 하면은 민간 기업의 투자가 따라와줘야 되잖아요. 따라와줘야 이게 민간에서 이쪽에 하면은 내 돈을 투자했을 때 이 업종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니까 따라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역대 정부가 한 정책을 보면은 민간 정부가 그렇게 따라오지는 덜했다. 그 결과 지금 우리 신성장 동력이 없다. 그런 결과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이나 중국에 난 정책하고 거기에 관해서 정책의 방향성, 일관성, 추진체계 이런 것들 측면에서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나라가 그동안 했던 게 왜 잘 안 됐느냐, 그 많은 헛돈들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런 걸 같이 고민해 보는 거고요. 기업 구조조정은 정부가 합니까? 민간이 합니까? 네? 정부가 민간이에요. 그러니까 다 민간이 한다 그러죠? 그걸 여러분들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대우중공업이 어떻게 하겠다는 그거는 민간이 알아서 하는 게 맞고 거기 관해서 금융 문제가 개입이 되니까 주거래 은행하고 하는 게 맞죠. 근데 그게 관련하려고 그러면은 구조조정 하려면은 사람도 이렇게 내보내야 되고 그 가지고 있던 공장도 분할해서 팔 수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이래 하려고 그러면은 공장을 분할해가지고 부채 구조를 좀 좋게 만들고 하려고 그러니까 공장 팔면은 그거 세금으로 다 가져가고 그게 안 되잖아요. 거기에 관해서 인프라는 정부가 깔아줘야 되죠. 제도적인 측면에서. 근데 그 개별 기업의 구조조정은 그 말씀이 맞는데 산업 구조조정은 예를 들어 우리나라 자동차, 철강, 예를 들어 석유화 쪽이 있는데 이 산업을 5분과 가치로 좀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울산, 군산, 거제 쭉 이런 업체들이 전부 다 가서 지금 엉망이 되어 있는데 이 산업 구조조정을 조정하는 게 기업이 해야 됩니까? 정부가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가 구조조정 정책을 아무리 하더라도 중국이 구조조정하는 거하고 맞지 않으면은 한국에서 구조조정 해가지고 기업들 통폐합해가 사람들 쭉 잘랐는데 중국에는 지금 가해 공급 능력을 가지고 저것도 국영기업 일단 계획을 하지만은 우리가 공급 능력을 줄이니까 중국 업체만 좋아지더라. 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런 정보에 관해서는 종합적으로 정부나 이런 데서 제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역에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들 어떤 식으로든지 전지훈련을 통해서 하든지 시간을 두고 소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단기적으로 문제가 되는 지역의 낙후는 누가 풀 거냐. 이거는 결국 정부가 해야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부냐 민간이 아니고 그거는 초창기에 그냥 말하자면 아마추어들이 하는 게 아니고 진짜적인 전문가들은 정부나 민간이 손을 잡아야 되는데 하는 역할을 분담을 해야 된다. 그죠? 기업, 개별 기업 구조조정은 전부 다 전면에 기업이 나서야 되는 건 당연히 맞고 산업 구조조정하는 것도 역할의 총괄 오거나이저 역할은 정부가 해줘야 된다. 이런 인식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소벤처기업 저거는 우리 이사장님이 이분 나이가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시니까 저는 이야기를 안 하기 좀이라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단지 이제 제가 분석을 할 때 보니까 중소벤처부를 만들었는데 중소벤처부가 반창이 됐느냐 성공했느냐 그게 관해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니까 많이 패션을 합니다. 전체 중소벤처부가 출발할 때 준비가 좀 덜 돼 있었고 장관 임명이 한 6개월 늦어져 버리니까 초창기에 정부 거버넌스가 형성될 때 중소벤처부가 힘을 탄력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대기업 중심이 아니고 중소벤처 중심의 어떤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는 수월성을 앞장세울 거냐 안 그러면 중소기업에 관한 부족한 기업에 관한 지원 쪽에 포커스를 줄 거냐. 대한민국이 중소기업을 지원함에 있어서 규모가 작다고 지원해 줘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중소기업 중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중소기업에 관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이런 거에 관해서 중소벤처부가 좀 더 의견을 수렴하고 임민아 이사장님 말씀을 듣고 종합 비전을 제시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지역주도 해가지고 지역주도 이 정도 이제 2년이 지나갔는데 국가균형발전계획이 사실은 지난달에 나왔죠. 그래서 보면은 사실 많이 흘러버렸잖아요. 지역주도를 한다 그러는데 이 지역하고 중앙정부의 역할 권한이 내려감에 따라서 지방에서는 그걸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런 많은 문제가 있죠. 자, 강경 일자리 모델 어제 잠시 말씀드린 거 저거는 제가 생략한 거고 그러면은 지역 사업에 대한 에비타당 조사 우리 면제했잖아요. 저기 해보면 지역에 어려운데 에타에 관해서는 다 걸려버리잖아요. 지역이 못하니까 지역 자체 재정 자립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중앙정부 돈을 끌어올리는 현실 앞에서 지역 정책이라는 게 산업 정책 중에서 정치성이 제일 많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에타 조사를 면제해줘야 되는 그런 단일화의 측면이 하나가 있고 현실적으로 보면 저렇게 하다 보면은 전부 다 경계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 지역에 관해서 그냥 엄청나게 피해를 끼치는 꼴이 될 수도 있죠. 그죠? 그 전남에 가면은 그 F1 무슨 경기장이 있었잖아요. 저도 그때 총리 있을 때 따라가서 인생에 가봤는데 돈 2조 주로 중앙정부 돈이 많이 내려갔지만 지방에도 돈이 내려갔단 말이죠. 그것을 추진한 그때 도지사나 공무원들한테는 중앙정부 돈을 땄으니까 굉장히 플러스 알파가 됐다. 그렇지만 그 사후에 그게 안 되니까 그 지역이 골칫덩어리로 변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평창도 마찬가지잖아요. 평창도 사후 계획을 굉장히 짠다고 조심을 했는데 최근에 언론 보도되는 거 보면은 그것도 골칫덩어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고민들이 있죠. 이거 어느 정부나 어느 공무원들이 나라 망치려고 지역 망치려고 하는 그런 정부나 지도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제 기억에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이번에 보면은 저 예타 면제되는 대상도 보면은 대부분이 보면은 인프라 도로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쪽이 괜찮으냐? 아마 그 돈을 아까 말씀드린 그 신성장 동력이나 창업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대규모 지원을 하면 임민아 이사장님은 창업을 해야 됩니까? 지방에? 조카겠다. 아유, 어차피 해야죠.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사실은 지금 시립대 로스쿨에서도 강의를 좀 하고 있고 저 얼마 전에 저 지방대학에서 석자교수를 좀 하고 있었는데 총장님한테 가서 창업타운 한번 만들어보자. 누구 죽일 일 있습니까? 말씀은 그렇게 안 하지만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창업 정책을 한국에서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그 대기업 출신들도 창업을 하려면은 실패할 확률이 엄청 많은데 대학생들이 그냥 창업을 하려고 그러면은 창업도 사실은
창의성이 좀 있는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수학하고 공부 잘하는 머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은 그래도 조금 거기 가서 열정도 있고 배우려는 그 의지도 있는 분들이 창업을 하는 게 그 사람들도 어려운데 쉽지 않잖아요. 그러려면 중국처럼 국가 지도자의 아젠다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예를 들어 창업하는 애들이 주차수 없을 정도로 그냥 돈에 허우적거리든지 내가 다른 거는 신경 안 쓰고 창업에 관한 아이디어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국의 대학생들 넷업도 엄청나게 상대적으로 적잖아요. 중국은 실리콘밸리 하고 있는데 거기 인도하고 중국 애들이 많이 있으면 걔들하고 지금 중간촌에 들어온 애들이 다 넷업 있잖아요. 작은 멤버 짤 때도 그렇게 짜잖아요. 그러니까 성공 확률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도 창업 정책을 제대로 하려면 나는 부처장관이나 무슨 중소벤처부 장관이 이런 차원이 아니고 대통령이 해야 된다. 중국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중국이 주석하고 총리가 직접 나서서 창업 정책을 하니까 된다. 우리가 하려면 그렇게 제대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서비스 내수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제조업이 어렵고 일자리 창출이 안 되니까 서비스를 통해서 어떻게 일자리 창출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음식업, 공업,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정확히 이야기하면은 지금 국민소득이 3만 불 같으면은 정상적이라면은 여러분들은 저하고 한 20, 30년 차이가 있다면 여러분들 국민소득이 4만 불, 5만 불 되면서 일자리 창출이 늘어나야 되는 그게 정답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종사하는 업종보다 더 소득 수준이 낮은 그런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거는 단기적으로는 필요할 때가 있죠. 그죠?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그거는 부담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지금 서비스 산업에 관해서 제대로 된다면은 제조업 지원 서비스나 지적 서비스 산업이 커져야 되는데 그 분야는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분야는 안 되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산은 따져보십시오. 우리나라 그냥 전체 노동 생산성은 OECD 국가 한 12국가의 평균보다 한 50% 정도밖에 안 되고 이 서비스 산업은 또 제조업의 생산성의 한 45% 수준밖에 안 되죠. 이런 거 가지고 어떻게 국가 경쟁을 하고 이렇게 되겠느냐. 그죠? 그러면 이 방법을 푸는 게 뭐가 어떻게 있을까? 이런 고민을 여러분들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수출을 해봐야 안 된다니까 수출은 끝났다 그러면은 한국의 내수 시장도 적인데 수출 그럼 평균이 한국에 빠지면 안 될 것 같다. 지금도 아프리카, 동남아, 인도는 예를 들어 60% 성장을 앞으로도 계속 할 것 같고 거기서 중산층이 계속 늘어나고 도시화가 진행이 되는데 한국은 수출을 안 할 수 없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왜 한국의 수많은 300개 기업들 중에 제조업체 한 35만 개 그중에서 수출하는 기업은 아주 10%도 안 된다 그러면 그런 기업들은 왜 수출을 안 하고 있고 못하고 있을까? 그런 애들 중에서 예를 들어 10%만 수출을 더 늘리면은 좋을 텐데 근데 수출을 하려고 그러면은 수출을 지가 할 수 있지만 물건은 외국 소비자가 사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수출을 한다 그러면 지금 전부 다 온라인을 통해서 다 구매 행위가 일어나니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면서 수출을 해야 될 건지. 그죠? 근데 10월에 가서 카페를 여는데 기존에 우리 같은 사람이 하니까 다 실패를 하는데 청년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문화하고 융합을 하니까 잘 되더라. 재래시장은 그렇게 하더라. 재래시장 지원을 우리가 지금 몇십 년 했잖아요. 그런데 일부는 성공해도 대부분은 실패하잖아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그죠? 그건 공급자의 시각에서 벗어나야 되고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인재 양성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인재를 어떻게 누가 어떤 타임 스케줄 가지고 인재 양성을 해야 될 거냐? 제가 대학에 가서 이렇게 문지방에서 보고 총장도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보니까 대학 교수님들 몇년 전에 안 빠지면 미친놈이 있어요. 이사장님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칼세트하고 좋은 대학에 있어가지고 다른 데 가보면은 열심히 하는 교수 왜 없겠어요.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총장님 왜 없겠어요. 총장이 되면 전부 다 제대로 해보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주저하는 게
가만히 보니까 뛸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대학 교수님들도 뭐 이런 걸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총장과 같이 해본다, 정부 지원을 따위서 한다 그러면은 열심히 하면은 하는 사람이 시간하고 자기 정력이 낭비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인센티브 시스템 가지고는 안 된다. 그리고 억지로 어떤 분이 그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창업을 해가지고 떼돈을 벌어봤다. 근데 옆에 있는 교수님들이 또 시기 질투를 해. 그죠? 그래 되니까 참 우리나라는 정말 혁신적인 사람이 혁신적이다는 거는 뭡니까? 옆에 있는 사람하고 차별되는 거 아니에요. 정 맞는 거예요. 실패하면은 저 짱돌 같은 게 공부는 제대로 하지. 성공하니까 기잘났다고. 자, 그렇게 되면 그 소리는 결국은 뭐냐면 종합적으로 문화적으로 해야 되는데 시장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정부가 정책으로 관여를 하든 안 하든 시장은 그냥 형성이 되고 진화가 되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정책이 하는 일은 뭐냐? 약간의 시장 실패가 일어나는 분야에 관해서 방향을 전환한다든지 또는 그냥 시장에 맡겨놓으니까 경쟁이라는 요소가 적어서 혁신이 굉장히 더디게 가더라. 거기에 관해서 어떻게 하면 정책적으로 너티 역할을 해가지고 정책의 시기를 당길 수 있는지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지 그 역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그죠? 그런 걸 여러분이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대학도 그냥 창의성 인재 양성 저는 요즘 보니까 과기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창의적인 인재 양성 프로그램 짜려고 그러는데 그게 보니까 교육부는 또 조인을 안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이 대학 교육이야말로 이것도 내가 보니까 통치자의 어젠다가 돼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거는 다른 많은 거는 그냥 장관한테 맡기고 잘하는 장관은 승진시켜주고 못하는 장관은 쳐내버리고 청와대에서 딱 집중적으로 해야 될 거. 제가 해보니까 5년은 금방 가버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대선 주자 나오면 힘이 쫙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인데 미리 준비를 다 하고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거 정말 어려운 거 장관들이 풀 수 없는 거는 청와대에서 나서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황도 달라지고 우리가 안 되고 있는데 뭔가 지금 우리는 패러다임을 바꿔줘야 되고 용트림을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사오고 있는 이 게임 환경을 우리는 틀을 부숴야 중국으로부터 안 따라잡히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분야에 관해서 적어도 정책적인 측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의 목적이라든지 추진체계라든지 거기에 관해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여하는 방법이 있어서든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든지 부처 간의 역할 문제라든지 청와대와 부처 간의 역할 문제라든지 그리고 행정부와 입법부와의 역할을 분다는 거 이런 거에 관해서 많은 고민거리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어떻게 있을지 그런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고 제 발제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